작년도 2022년도 전 세계 그 반도체 주가는요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오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년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플이나 구글 이런 전혀 반도체 수요처지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는 이 반도체를 네.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뭐 메모리 반도체가 물론 아니겠죠.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TSMC가 파운드리 회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파운드리의 비즈니스의 기본 그 모델이 뭐냐면은 반도체 업체들, 설계 업체들이죠. 팹리스들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TSMC의 고객들은 우리가 네노라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네. 설계 업체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TSMC의 그 고객별들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봐서 데이터를 보면 TSMC의 넘버1 고객, 이게 바로 애플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회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설계를 설계해서 가져오니까 팹리스네 그냥. 그렇습니다. 팹리스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 제품을 외부에 판매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랭킹에는 들어가지 않죠. 통계는 안 잡히는데 안 잡힙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이런 표현을 썼죠. 반도체 최상위 포식자는 바로 애플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지금 뭐 TSMC를 쫓아가야 된다, 격차를 좁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넘버원이 되려면 넘버원의 고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애플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을 뭐 발표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애플과의 그 파운드리 계약을 과연 맺을 수 있는지 이게 앞으로 뭐 당장 뭐 1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삼성전자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삼성전자는 고객이면서 고객과 경쟁도 하면서 또 자체 반도체도 공급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결별을 하는 거죠. 네. 그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뭐 미국을 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명확하게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부장에 대한 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답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소부장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 소부장 독립이라는 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이 밸류 체인이 아주 촘촘히 엮인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은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은 결국 뭐냐면 소부장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같은 거 대체 불가, 네. 뭐 영국의 ARM 같은 대체 불가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가졌다면은 그걸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참 필요하겠네요. 전략 자원 확보 경쟁이라고 이 반도체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또 시작하시냐면 비단부터 가요. 비단, 도자기, 그다음에 설탕, 향신료, 그다음에 뭐 석유, 그리고 오늘날에는 반도체. 이 전략 자원 관점에서 반도체를 본다면 이게 일종의 자원 경쟁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략 자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게 뭐 그 시대의 가장 고부가 가치, 가장 고부가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자동차, 기타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게 과연 이제 가장 비싼 제품이냐. 그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반도체의 성능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된다는 거죠. 뭐 컴퓨터는 뭐 당연한 것일 것이고 스마트폰도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메모리가 과연 어떤 용량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를 고급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반도체 자체가 이제 고부가 가치 그 제품이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뭐 국가의 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목을 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그거를 한동안 그냥 아시아에서 우리가 뭐 제조는 의존하자라고 했던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이 이제 뒤늦게 지금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은 제조는 안 해도 반도체 설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이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요즘에 유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 유럽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약간 좀 뭐 몰락하는 거인 이런 느낌이 많게 들어요. 예. 근데 뭐 저는 그 중에 한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반도체도 상당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무슨 무기의 그 핵심 부품이다. 이것도 뭐 맞지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제가 볼 땐 경제력을 좌우하고 그 나라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중에서 저는 약간 좀 놀랬던 게 한국 반도체 위기라고 표현하시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불편한 진실부터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 미국 그 반도체 협회에서 그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점유율의 한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19%로 2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다 그렇게도 알고 계세요. 반도체 강국이라고 우리 다 알고 강국이죠. 사실 뭐 강국이 맞죠. 자, 요 데이터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 반도체 순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가 또 어디 가냐면 TSMC가 있습니다. 예. TSMC는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재는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TSMC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 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품 기준으로 저희가 그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TSMC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뭐 그냥 반쪽 통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오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 저희 연구원들 좀 동원을 해가지고 각 그 나라별로 상장된 기업들의 반도체 매출액을 한번 다 더해보자.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인 점유율은 미국이 한 38%, 그리고 대만이 23%로 대만이 2등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12 내지 13%로 대만보다 현격하게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등인가요? 네. 매출액은 3등인데요. 이게 격차가 좀 꽤 많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우리가 뭐 대만보다 잘 사는 나라 대만은 한 수 아래로 봤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히 20년 만에 재역전됐습니다. 네. 2022년도 작년에 대만이 우리를 다시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반도체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TSMC와 삼성전자의 그런 성과 차이.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뭐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쓰면은, 이거는 이제 뭐 대만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 반도체 강국인 거는 맞지만, 그 공식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 반도체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최종 제품 이걸로 만들어진 통계만 보고 우리가 계속 2등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은 일본과는 상황이 뭐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본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얘기를 또 우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리서치 센터장 맡고 계시니까. 반도체 주가는 왜 이렇게 빨리 반영이 돼요? 기대가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실적 오르기도 전에 먼저 주가는 다 올라버리고 정작 실적 나올 때는 또 빠지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한번 볼까요? 우리 작년도 2022년도 전 세계 그 반도체 주가는요,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8, 9, 10월에 발표된 7, 8, 9 CPI 데이터. 이게 또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들 좀 파는 상황이 됐는데 11월 되니까 또 분위기가 또 올라요. 또 올랐습니다. 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10월달 데이터가 뚝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그 반도체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매크로, 특히 매크로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가는 뭐 하이닉스 같으면 한 70%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특히 메모리가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또 거기에 좀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개선되부터 주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년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후년도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멀리 봐야 되네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주요 임직원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내년도에 매크로의 상황을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그렇거든요. 이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을 너무 좋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빨리 이 사이클이 좀 꺾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조금 더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서 뭐 내년도 하반기는 몰라도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하다가 이제 7만 원대 이제 겨우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PBR 한 1.6배만 돼도 9만 원 넘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그런 기조라 그러면 뭐 그 정도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왕 모신 김에 2024년 증시 전망 좀 해주세요. 예. 갑자기 어려운 걸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올해 우리나라 되게 증시가 안 좋았죠, 사실은. 뭐 일부 종목들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특히 반도체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여의도에 이제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걸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18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내년도 추정치는 현재 한 270조 정도. 전체 됩니다. 상장 기업들. 예. 사실 좀 90조가 늘어난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 90조가 어디서 늘어날까?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한 7조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의 컨센서스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한 30조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한 37조 원.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7조 원 정도 적자. 내년도에는 한 8조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15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럼 90조 중에 한 45조 원 정도가 절반은 여기서. 반도체에서 일단 좋아지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과연 나머지 섹터에서 과연 그 정도 증가할지 그거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기업 이익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고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 지금 컨센은 50%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한 20, 30% 이상은 너끈히 증가한다고 보면 시장은 올해보다는 레벨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은 점점 좀 힘을 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섹터를 뭘로 봐야 되느냐. 뭐 마찬가지로요. 그 제일 좋은 거는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턴어라운드 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라는 그렇죠. 거죠. 올해는 적자였고 물론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또 막상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흑자 전환이 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는 더욱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런데 전 세계 경기는 사실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대형주라든지 그냥 방어주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은 전략일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도 우리 간판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지만은 그런 대형주보다도 오히려 소부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아주 여러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중에 어느 섹터? 그 사실은 이제 올해는 반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테마였고 예. 거기에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따라온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 예. 테마였어요. 이제 HBM 테마는 당연히 후공정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그 HBM 수요가 시장 조사기관들이 예측한 것보다 숫자는 한 2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HBM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내년도에도 기회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상황이 속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첨단 기술,
파트에 좀 투자를 집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장비 중에서도 미세 공정 그리고 좀 기술력이 인정받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까지 좀 거론하기 좀 그런데 이 책 부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후공정 기업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미세 공정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나중에 또 표까지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뭐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알아야 되고 또 반도체를 알려면은 그 역사와 그 어떻게 그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의 반도체 오디세이로 경제 한 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담해 주신 이승우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